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수! 김용민 라이브 특집 공개 방송 자중 콘서트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그래요. 로고송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시작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2부 순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서 오시죠. 네,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여러분, 코너 제목 함께 불러주셔야겠죠? 책의 맛. 네, 뇌가 섹시한 두 분입니다. 뇌생남 문화평론계 최고의 고수, 먼저 김갑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걸어다니는 국어사전을 넘어서서 백과사전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유쾌한 이런 분위기에서 예. 아재 둘이 나와서 분위기 삭힐까봐 아주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아, 괜찮습니다. 예, 아니 두 분이 워낙 뇌생남이기 때문에 전혀 뭐 분위기가 후지거나 답답하거나 고루하거나 뭐 냄새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뜻으로 아니 들리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애청자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여기를 잘못 알고 벙커원으로 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네. 아, 역시 김용민은 안 되는구나. 다시 우리 카톡을 봤더니 네. 벙커원 교회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근처에 와도 역시 몇 분 안 계시는구나 했더니 예. 아니네, 들어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몸속에 기생충까지 합하면은 수만 명이 이럽니다. 수만 명이. 예. 근데 김용민과 기독교 이렇게 안 어울리는 조합이 있나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예. 또 다른 각도로 요즘 활동하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살펴보면 이런 게 진짜 기독교인가 보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왜 교회 얘기가 나오나? 여기 김용민이가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벙커 원교회에서 공개 방송을 하고 공지를 있는 안 것입니다. 했군요. 아, 했는데 예. 명구스러워서. 예. 근데 뭐 어때? 여기 종교 시설 같진 않으시죠 전혀? 종교시설 같아요. 아, 그래. 어딜 봐서 여기? 아니, 여기 저 미국식 교도소 같지 않아요? 여기 쫙 있고 밑에 내려다보고. 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예. 영화에 나오는 미국 교도소들 있잖아요. 위층에 쫙 이거 부시고 하이 헤이맨. 엘비스 프레슬리 초기 앨범 중에 제일 하우스 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네. 뮤직비디오로 만든 게 있어요. 예. 그 뮤직비디오 배경 같네요. 여기 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벙커 원주에서 함께하고 있는 김용민 라이브. 자, 오늘 책의 맛 공개 방송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갑수 선생님이 고르신 책도 있고 정선태 교수님이 고르신 책도 있고요. 자, 김갑수 선생님 어떤 책 고르셨습니까? 일단 정선태 선생하고 뭐 의논해서 저 책을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서로 매우 대조적이거나 좀 뜬금없는 것일 텐데 네. 또 이 상황 속에서 좀 녹여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그 하루키의 소설 말고 에세이들이 전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여 전에 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자전 에세이가 있습니다. 아,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달리기를 예.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위로 주는 책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아무것도 일과가 없을 때 네.
아무 페이지나 덜 들춰서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책이에요. 에세이예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무라카미 하루키. 여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 어째 하루키를 모르겠어요. 예. 아니 모르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예. 무슨 과자 이름인가 이러신 분들 있나? 그래요. 자, 우선은 이 책에 담겨 있는 그런 줄거리를 한번 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줄거리? 뭐 줄거리랄 거는 없는데 네. 가령 뭐죠?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뭐 네. 하는 사람이죠? 정체성이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정체성이요? 네. 정체성이요. 종합 종교인입니다. 종합 종교인. 맞네. 예, 조교인이고 예. 방송인이고 예. 사회운동가고 예.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강요하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미식가도 좀 하나 넣어주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폭식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규정해 나가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도대체 정체성이 뭡니까? 난 한량이지. 문학 평론가, 음악 평론가, 그리고 또 출판 평론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영원히 궁금한 한량이죠. 그래요. 연애 전문가. 그건 이제 예전에 이제 접었고 잡으셨어요? 폐업을 할 때가 이미 오래돼갖고 은퇴하셨군요. 예, 욕만 먹고 끝났어요. 잘 되지도 않고. 예. 그 하루키라는 작가의 면모를 알기에는 이 책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있는데 그냥 얘기하듯이 좀 두런두런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생이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와세다 대학이죠. 그리고 우리 뇌리에서 자꾸 한국 일본, 한국 미국, 한국 중국 할 때 나라 대 나라의 갈등 관계를 자꾸 떠올리지만 예. 더 이상 그러지 않은 수준에 우리나라가 와 있거든요.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중앙대학교 학생, 네. 뭐 성균관대학교 학생 이쯤 생각하면 되겠죠. 걔네들은 근데 우리랑 좀 다른 게 좋아하면 우리는 그냥 막 사귀거나 합방을 하는 수는 많이 있는데 요즘 예. 얘들이 결혼을 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하루키라는 학생은 22살 대학생 때 결혼을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니까 집 근처에 카페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죠. 예. 특히 재즈 음악을 좋아하니까 재즈 음반을 주로 트는 그런 걸 하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는 1978년 4월 1일 오후 1시 반에 외야수가 야공을 빵 치는 순간 아 나도 소설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걸 뭐 굉장히 거창하게 쓴 게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썼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카페 매장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 가서 부엌에 탁자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 탁자에 앉아서 뭘 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4월 1일 날 마음 먹고 쓰기 시작해서 가을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중편이죠. 이걸 투고를 했는데 이제 당선이 돼서 소위 이제 데뷔를 하는 것도 하고 소설가라는 것도 되고 그런 와중인데 어느 날 나는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내 발걸음으로 달리고 싶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소설이라는 게 체력전인데 몸 관리도 해야지. 네. 내가 하루에 담배를 60개 피나 피는데 세갑이란 얘기죠. 네네. 어마어마한 이제 이 체인 스모커였던 모양인데 등등 생각해서 어느 날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달리기가 20여 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고 여러 가지 마라톤 대회에 재미삼아 출전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 더 확보가 됩니다. 예, 러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루키가 자기를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겨야지 성공해야지 뭐 이런 치열함이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좋아졌는데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어느 날 소설을 써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다 그게 생활이 되고 카페를 접는 일을 무척 애석해해요. 근데 이 병립이 안 되니까 그 과정도 이제 나오고 어느 날 달리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걸 달리기를 오래 하니까 네. 또 하나의 자기 정체성으로 러너라는 게 생깁니다. 이 책 전체는 러너로서 살게 된 자기의 20여 년 동안의 삶의 행보들, 소박한 얘기들, 사사로운 얘기들인데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달리고 싶을 때 달린 그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러너로서의 이제 이렇게 좀 내용이라고 그럴까? 달리는 사람도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갖춰 나가는 장비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하는 그 특장과 살려서 네. 자기 인생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상념들 이런저런 생각들이 두런두런 나옵니다. 네, 그래요. 무지하게 에세이. 길게 말했네요. 에세이. 네. 달리기를 중심으로 한 에세이. 예. 김갑 선생님 어떤 부분이 딱 마음에 울림을 주던가요? 귀절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은 글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멋있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도 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줘요. 작가는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와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문장을 구사할까 경외감을 주는 작가가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대작가라는데 막상 글 읽어보면 무지하게 소박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하루키가 후자예요. 아,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 예. 여기 아닌데 예. 접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그냥 한 구절 인상 깊어서 접어놨어요. 네. 이것도 아니네. 가만 있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혹시 이 책을 읽으신 건 맞죠? 예. 다 읽은 거 맞습니다. 예. 러너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설가가 되어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내가 좋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아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주위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모질게 비난을 받아도 내 방식을 변경한 일은 없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만 더 읽어나갈게요. 예. 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거기에는 친절한 마음의 편린 같은 것이 보일까?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저 태평양 상공에 덩그라니 떠있는 무심한 여름 구름이 보일 뿐이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구름은 언제나 말이 없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시선을 향해야만 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안쪽인 것이다. 나는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 흘러갑니다. 네, 아이고. 근데 아마 김 선생님이 앞에서 이 구절 아니야 저 구절 아니야 이러셨는데 아마 이 구절일 겁니다.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33살. 그것이 그 당시 나의 나이였다. 아직은 충분히 젊다. 그렇지만 이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난 나이다. 스컷 피츠제럴드의 조락은 그 나이 언저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인생의 하나의 분기점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나이에 나는 러너로서의 생활을 시작해서 늦가기이긴 하지만 소설가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점에 섰던 것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는 전혀 다른 책을 골랐는데 이 책을 고르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저보다 대여섯 살이 많으신데 저보다 훨씬 젊으십니다. 형님 아니셨어요? 나 여태까지 정선태 형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 우리 용민이랑 동갑 또래인데. 저보다 생각하는 거나 뭐 이런 건 뭐 상상력이 이런 게 훨씬 젊으시고요. 근데 오늘 이 책 고른 것도 딱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김갑수 선생님 저는 고려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골랐는데 김갑수 선생님 저를 고려해서 딱 고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정체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 중에 가장 아끼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빚어진다. 그리고 좀 더 멋지게 말을 하면은 우리의 삶은 우연의 입자들이 빚어낸 무지개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훌륭한 작품들은 되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게 어느 날 갑자기죠. 이제 저를 만나기 전과 후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삶의 지점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루키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태면요. 저는 지금 소설가가 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소설은 하루키라는 사람의 직업일 따름이죠. 우리들은 다 각자 자신의 영역이 있고 피치 못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삶의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가라는 건데
첫째 이제 하루키가 갖고 있는 나는 엄청나게 대단한 성공을 거둘 거야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자신의 안쪽에 내면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느 날 무엇을 좋아하게 됐을 때 그것을 긴 세월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정체성으로 가져가는 일. 저는 이게 조금 더 개방된 자리하면 앞에 계신 아무나 붙들고 뭐 하고 계신 분이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럼 되게 어느 학교를 다니거나 어느 회사를 다닌다고 말하겠지만 그것도 정체성일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꽃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플로리스트예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꽃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이 화원을 따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죠. 베란다에 아주 조그만 귀퉁이에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길러나가서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에 그 많은 시간이 축적되면 그게 인생의 내용인 거죠. 네. 하루키에게선 그게 달리기였고 네. 저한테는 강아지를 돌보는 것이었고 뭐 등등. 저한테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정체성이 뭡니까? 저는 애견인입니다. 아.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긴 하지. 하루키에게는 소설을 쓰는 것, 김갑수 선생님한테는 개를 키우는 것. 아니 하루키는 달리기. 예. 이제 소설은 직업적 영역인데 직업과 자기 삶의 행불행이 겹쳐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인간이라는 게 꼭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달리기라는 다른 한 선택을 했는데 이 지속성과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많은 생각들, 축적된 생각들이 이 사람의 내용을 매우 의미 있고 살찌워주는 그런 기제가 되는 거죠. 하루키에게는 달리기, 김갑수에게는 개 키우기, 강아지와 음악 뭐 예. 이쯤 되겠죠. 김용민은- 여기도 음악 얘기 무척 많이 나옵니다. 김용민은 갈비 굽기. 이런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김갑수 선생님 노래 들려주신다고요? 예, 그 제가 음악을 준비해 오면 대개는 그 어떤 종류가 있을 거예요. 네. 제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근데 오늘 좀 다른 거여서 뭔가 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한 3분 정도 시간 주실 수 아, 있어요? 예, 예, 그러시죠. 예.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 편집을 각오하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예.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온 게 최근 6개월간이에요. 오. 예. 그 믿지 않으셔도 좋은데 저는 사실은 이 거의 대중매체하고 절연된 상태로 삽니다. 외국인 비슷한 생활을 해요. 이렇게 하여튼 사람도 만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그런 편인데 저는 K-팝이란 걸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오. 정말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난리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넓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냐면 이 K컬처 한류 전반에 걸쳐서 한 몇 달 동안 밤마다 열광을 하게 됐어요. 오. 음식에 대해서 예. 또 이 의복에 대해서 미용에 대해서 네. K 드라마 예. 그리고 K-팝 이런 것들이 이 심지어 세계 무대에서 K 민중가요까지 힘을 위한 행진곡. 홍콩에서 예, 예. 예.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막 불러요.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니까 이런 거더군요. 그 아시아의 아주 후진 나라가 경제적 성장 이룬 것만 알았다가 이렇게 이 힙한 것 아주 세련되고 이렇게 핫하고 멋있는 게 있다는 것들을 해외에서 발견하고 놀라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정복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선진국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과정이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 BTS는 적어도 제가 음악 평론집을 쓰는 사람인데 그 음악적 내용물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함량이 있는 세계고 또 반복적으로 들어도 그래서 제가 요즘 오디오를 잘 안 킵니다. BTS 노래 듣느라고 정말 들어도 될 만한 제가 왜 저를 자꾸 높이냐면 한 40년 음악을 듣고 책을 쓰고 하는 사람이고 강연을 하면 좀 평가를 할 자격도 있지 않겠어요? 네. BTS는 그냥 10대 20대 유행 현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타포들 표현하고자 하는 동작과 말로 하는 언어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결합되는 어떤 새로운 상징 체계가 정말로 함량이 높은 아주 뛰어난 음악이란 걸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BTS는 매우 사랑해도 되고요. 그래서 한 곡 골라왔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좀 덧붙이면은
음악이 나오겠네. 전 BTS를 좋아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BTS 팬이 저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도 안 좋아해. 그리고 학교에 가서 물어봤더니 학생들도 BTS 좋아하는 애들이 50명 중에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왠가 하면은 김 선생처럼 음악을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들, 음악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미학적인 힘들을 아는 사람들이 BTS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음악만 노래만 듣고 이러면 가사만 듣고 이러면은 그게 깊이 빠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BTS는 그 예술적 성취도가 아주 높아요. 한번 그 뮤직비디오로 나온 것과 함께 보십시오. 그러면은 화면을 좀 큰 것으로 보시면은 이 안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그 구성이 네. 대단하다는 걸 알 겁니다. 자, 마이크로코스모스 소우주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 듣고 계시죠? 여러분은 지금 김용민 라이브 1주년 맞이 공개 방송 자로 잰 듯한 중립 자중 콘서트를 듣고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 특집 공개 방송 자중 콘서트 2부 책의 맛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선태 교수님이 고르신 책 뭡니까? 네, 하루키 책을 보다가 네. 김수영으로 올라오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아, 왜요? 근데 하루키는 좋아하시겠지만은 그 노르웨이의 숲에서부터 시작해서 1Q84까지 IQ84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예. IQ84. 어떤 작가들을 사적으로 IQ84의 좀 비애를 다룬 책인 줄 알았어요. 그 작가들 사적으로 또는 그 사람의 그 세계를 좀 내밀한 세계를 보고 싶으시면은 작품보다는 에세이를 읽는 게 좋습니다. 하루키도 그렇고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작가들도 그렇죠. 이 위하나 이런 사람들도 작품보다 에세이를 읽는 게 훨씬 그 사람의 내밀한 세계 또는 고민들을 가까이서 이게 들을 수가 있어요. 아,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해변의 카프카라고 네,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하루키 소설인데 네. 그게 나오대? 네, 나옵니다. 소설 속에 네. 노래가 한 말이 그냥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 얘기만 해도 끝이 없는데 아마 우리 김수영 선생도 살아계셨다면 방탄소년단 좋아했을 겁니다. 1968년 6월 16일 김수영 선생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버스에. 예, 51주기 되는 날이죠. 정확히는 68년 6월 15일 날 버스 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다음 날 6월 16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네.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60년대 시문학을 대표하는 신동엽 선생이 이 어두운 시대의 위대한 증인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증인을. 네, 정말 어두운 시대의 위대한 증인이었고 해방 이후부터 모더니즘 시를 쭉 써오기 시작했지만은 김수영의 시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 사건은 누가 뭐래도 4.19였죠. 4.19 혁명의 그 섬광 속에서 이 시에 나갈 길을 열어 제친 정말 걸출한 시인입니다. 요즘에는 중고등학교에 다 김수영 씨가 실려 있어서 많이 아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김수영 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고 네. 없었는데 요즘에는 다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해서 오늘 김수영의 시 몇 편과 산문을 골랐는데요. 시도 좋지만은 김수영의 산문이 대단히 뛰어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대대 날카롭고요. 네. 아프게 우리의 그 게으름을 질타하고 막 찔러댑니다. 네. 좀 게을러지고 좀 뭐랄까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실 때는 김수영 산문을 읽으시면은 짜릿한 그 뭐랄까 아픔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뭐 한 작품씩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죠. 네. 21년생이고 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식민지 시대의 젊은 시절 다 보내셨죠. 보냈는데 그래서 이 좋은 시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서 식민지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리고 이 혁명과 반혁명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일부만 보겠습니다. 네.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인데요. 자, 음악을 좀 깔고 소개해 주시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껴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중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네. 제가 야경꾼을 잘 모릅니다. 야경꾼이 뭡니까? 야경꾼 방범대원. 방문대원. 통금 시간에 예. 딱딱이 치고 다니면서. 딱딱이 치고 다니죠. 네. 예. 식민지 시대부터 있었죠. 이 딱딱이 치고 다니면서 그 동네를 지켜주니까 방범비를 내야 했어요. 방범비가 1원인데 이 야경꾼이 와서 1원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안 준다고 막 우기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일에는 전혀 화를 못 내요. 왕궁의 음탕 대신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저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탕합니다. 저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못된 짓에 대해서는 전혀 분노하지 못하면서 갈비탕에 50원짜리 갈비탕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화를 냅니다. 그럼 많이 화를 내죠. 그리고 아파트 예를 들면 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층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 아파트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조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위에서 아이들 뛴다고 그 뛰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소리 들린다고 서로 싸우는 거죠. 이 구조적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게 문제다라는 그 지점을 돌파해 나가야지 괜히 이런 사소한 얘기들에만 분노하고 화낼 줄 알지 중요한 지점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남정현을 얘기하는데 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 야경꾼만 증오한단 말이에요. 제 1원 받으러 또 오나 하면서.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네. 한창 옆에쯤 살짝 비껴서 있으면서 비겁한 척하지 않으려고 비껴서 있으면서 작은 일에만 분노하고 화내죠. 큰 일에는 전혀 분노하지 못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그 슬로건이 자로잰 듯한 중립이죠. 그렇습니다. 예. 야, 오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정선태 교수의 고른 책하고 저하고가 네. 정말 자로잰 듯한 조화인데요. 김수현과 하루키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그럼요. 왜냐? 지금 한 인간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갖고 사는 거거든요. 개인이면서 사회 일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수영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 머리를 탕탕탕탕 때리는 건 뭐냐면 이 소시민적 안락, 소시민적 그 뭐라 그럴까 잠들음 이거를 욕망. 깨우치는 거거든요. 소시민적 욕망 뭐 이런 거. 아니 소시민적으로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왜 그렇다고 해주세요. 좀. 진짜 MC인데 면을 좀 세워주셔야지 지금. 제가 몇 마디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각성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실제 삶은 그냥 쪼잔하게 살잖아요. 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네. 이런 이 김수영의 각성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한 개인으로 안에 내면의 세로에 귀 기울이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사회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나 자신에게 또한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의 행위와 반경을 내가 스스로 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그러니까 야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지만 하루키처럼 생각하고 김수영처럼 살아가면 인생은 완성되는 거겠네.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합시다. 아유. 맞습니다. 자, 교수님 다음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품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수영 문학의 역사적인 결절점은 누가 뭐래도 4.19죠. 그리고 4.19. 이 4.19 혁명이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군합발에 짓밟히는 것으로 실패하고 네. 맙니다. 그 절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네. 그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데 오늘 특별하게 골라봤습니다. 이 기도라는 작품입니다. 기도. 오. 부제가 4.19 순국 학도 위령제에 붙이는 노래입니다. 네. 4.19 때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죽잖아요. 네. 공식적인 통계만 해도 제 기억이 맞다면 155명 요쯤 될 겁니다.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또 정치인들은 혁명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또는 자기 이익에 맞게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고 애를 쓰죠. 네. 길게 봐서 8개월 정도 제대로 안 간다 그럽니다. 네. 이 기도 중에서 몇 년만 보겠습니다. 네. 이 자, 이것도 역시 음악을. 음악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목소리 자체가 음악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정선태도 좀 하네. 저희가 공개 방송은 좀 됩니다. 그런데 전화 녹음은 안 돼요. 예. 안 되는데 여기 그 1년 마지막 년이 이럽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를 쓰는 마음으로 꽃을 꺾는 마음으로 자는 아이의 고운 숨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죽은 옛 연인을 찾는 마음으로 잊어버린 길을 다시 찾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찾은 혁명의 마지막까지 이룩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를 쓰는 마음으로 네. 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근데 이룩하자. 혁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알죠. 네. 늘 반동이 따르게 되고요. 우리 프랑스 혁명에서 보듯이 또 온갖 정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여기서 온갖 뱀 같은 놈 그리고 온갖 그 살쾡이 같은 놈들이 판을 치게 되겠죠. 혁명을 서로 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혁명 세력들을 이와 관련해서 이 구절은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김수영은 씁니다. 그러나 정글보다도 더 험하고 소용돌이보다도 더 어지럽고 해저보다도 더 깊게 아직까지도 부패와 부정과 살인자와 강도가 남아있는 사회 이 심연이나 사막이나 산악보다도 더 어려운 사회를 넘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배암이 되고 쐐기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쥐가 되고 살쾡이가 되고 진드기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악어가 되고 표범이 되고 승냥이가 되고 늑대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고슴도치가 되고 여우가 되고 수리가 되고 빈대가 되더라도 아 슬프게도 이번에는 우리가 혁명이 성취하는 마지막 날에는 그런 사나운 추잡한 놈이 되고 말더라도 나의 죄 있는 몸에 억천만개의 털구멍에 죄라는 죄가 가시같이 박히어도 그야 솜털만치도 아프지는 않으려니 시를 쓰는 마음으로 꽃을 꺾는 마음으로 자는 아이의 고운 숨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죽은 옛 연인을 찾는 마음으로 잊어버린 길을 다시 찾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혁명을 하고 뭐 촛불을 들고 방에 들어와서 예쁘게 앉아서 새색시처럼 기다린다고 해서 혁명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혁명을 어떻게든 무찌르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든 무화하려고 하는 자들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역사에서 다 그랬죠. 그 골목마다. 근데 김수영은 4.19 이후에 그 순국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뱀이 되고 쐐기가 되고 살쾡이가 되고 표범이 되더라도 이 혁명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혁명이 성취하는
우리가 혁명이 성취하는 마지막 날에는 그런 사나운 추잡한 놈이 되고 말더라도 네. 이 무슨 뜻인지요? 네, 혁명이 마지막 그 성취되는 날에는 우리가 추잡한 놈으로 남다 할지라도 혁명을 위해서라면은 이 싸움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게 김수정의 다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추잡한 놈이 되는 겁니까? 뭐 남들이 보기엔 추잡하게 보이겠죠. 얼마나 추잡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한국 사회를 예로 드는 게 아니고 프랑스 혁명을 예로 들겠습니다만은 테르미도르 반동을 전후한 시기에 반혁명 세력들이 혁명 세력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뱀이고 표범이고 살쾡이 같은 놈들이죠. 그 왕당파들이 보기에는 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단히 아름다운 사회에서 뭐 이렇지는 않겠지만은 네. 적어도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만 비잉 둘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무슨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또 나름대로 권력을 얻고자 이렇게 역모를 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도 프랑스에 왕당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도 왕당파 세력들이 남아서 아직도 이 부르봉 왕조를 그리워하고 아직도요? 그럼요. 2019년에.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이 프랑스에서 개혁과 혁명을 희구하는 세력과 왕당파들의 갈등을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의 사회 현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아까 대기실에서 정치 기사 읽으면서 그 포털의 댓글을 보면 막 섬뜩하고 끔찍합니다. 네. 예, 근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 싶으면 저는 지금 그 선진국이 이미 되어 있는 한국을 사는 사람들과 후진국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 사이의 갈등일 거라고 봐요. 옛날 군사 독재자들이 그립고 그때 때려잡는 게 그래도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등등 이 선진국 정서, 후진국 정서가 충돌하는 과정을 우리는 한동안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아주 안타까움으로 보지만 제가 아까 그 K-팝, K-컬처 한류를 새삼 발견하듯이 보면서 확인한 것듯이 우리는 이제 조금은 더 행복해져도 되겠구나. 우리가 도달해 있는 지점이라는 게 그저 이를 악물고 우리가 어떻게 더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있는 것들 우리가 이미 이룬 것들을 잘 조화롭게 잘 나누고 공유하고 또 내가 느끼고 인식하고 해서 삶의 내용물이 훨씬 더 깊어질 여건이 갖춰졌구나. 예. 남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몰라서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하는 측면이 많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확실히 자로 잰 듯한 중립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방송을 같이 해보면은 네. 제가 정말 그 뭐랄까요 이 늙은이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정말 젊은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선태형님. 네. 삶은 충분히 행복해야 된다. 우리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저는 아무래도 아니에요. 더 싸워야 되고 더 여기 헤쳐나갈 길이 아득히 멀고 저렇게 지금 날뛰고 있는데 어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잠깐 100분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뭐 꼭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날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알고 그들이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지 않는데 더 이상은 그들과 광장에서 맞부딪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품어 안아줘야 될 복지의 상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못 견디겠어요. 속이 타겠지만 자로된 듯한 중립 김용민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연사들을 아주 균형 있게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김수영의 그 어떤 혈기가 확 느껴집니다. 피가 느껴져요. 심지어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게 보일 정도로 교수님이 잘 묘사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다만 예. 정선태 선생이 예. 방송이란 걸 염두에 두고 예. 그야말로 리더블 읽어서 전달이 되는 시를 가져온 거고 김수영은 기본적으로 모더니스트예요. 리얼리스트와 모더니스트가 이렇게 대립되잖아요. 네. 모더니즘은 언어를 재구성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시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 미인, 폭포 뭐 이런 것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언어들이 막 이렇게 던져질 때 그때 묘하게 형성되는 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끼면 되지. 네.
네. 이 귀절의 의미를 파악해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많죠. 지금 골라주신 말들은 시들은 바로바로 이해 가능한 것들이죠. 네. 그리고 아울러서 하루키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푸른 하늘을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푸른 하늘. 하루키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러너가 되는 순간이나 소설가가 되는 순간이나 매 순간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혁명의 순간일 수가 있겠죠. 김수영에게는 정치적 혁명도 혁명이지만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도 혁명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혁명과 이 개인의 혁명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내가 바뀌지 않은 정치적 혁명이라는 게 또는 사회적 혁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실려 있는 이 푸른 하늘을 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참 좋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네. 네.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근데 마지막 연이 더 아프게 와닿습니다.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네. 예. 김수영에게 혁명은 고독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런 아까운 시대, 어두운 시대의 증인이 5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책의 맛, 앞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그리고 김수영의 작품을 만나봤는데,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 깊은 울림과 감동 그리고 마음에 영향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이 시간? 네, 사실은 요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네. 벌써 이게 이런 쪽의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한 거지만 세 번째인데도 항상 전달이 안 된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네.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와 있구나를 왜 우리가 인식을 못했나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삶의 행복은 외적 조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지. 네네. 그냥 헐벗고 굶주리는데 나 혼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행복해, 이건 가짜거든요. 네네네. 반대로 우리는 대단히 많은 성취와 내용물을 이미 획득했는데 마음이 가난해 갖고 그 일을 악물면서 죽이자 살리자 이러는 게 너무 많구나. 예. 그래서 국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K컬처, 그러니까 한류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물들은 뭐냐면 사실은 경제적 토대나 문화적 지적 토대에서 나오는 것이지. 네. 어느 날 뛰어난 애들 매치 스포츠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큰 한국 사회 전반적인 성장이란 걸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저는 하루키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웃긴 거야. 이 사람이 70년도에 대학 다니면서 소설 쓰기 시작해서 그때 일본적 환경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똑같아요. 예. 전공투, 우리나라 치면 전대업 시절 보내고 나서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려니까 과격 세력들이 그 안정적 변화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극단적 움직임들이 있는 그 환경과 똑같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키는 뭐 했느냐? 배경에만 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시절에 하루키를 읽을 때는 엄청 욕했던 대상이에요. 너는 이 엄혹한 현실에서 재즈 음악이나 듣고 멋있는 그 뭐 이렇게 음식들 만들어 먹는 얘기를 쓰고 있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상반되는 것들을 교차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엄혹한 현실도 현실이고 내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는 조건도 갖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네. 동시에 가는 것이지. 예. 이 30년 전 거리의 혁명투사처럼 우리라도 살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수영이면서 하루키면서 김수영일 수 있는 삶의 조건이 2000년대 한국은 이제 완전히 갖춰졌구나. 이 사람 책 읽으면 전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 일본이 70년대 이제 세계 선진국의 일원이 되거든요. 60년대 확 경제 성장하고 네. 거의 같은 환경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박하시려고 하면 하세요. 아니 반박이 아니고 더 싸워야 됩니다. 네. 혁명은 왜 피의 냄새가 나야 되는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되는지를. 네. 혁명 고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독하게 이 혁명을 사유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노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김수영의 산문을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네. 김수영 산문 중에 요즘 느끼는 일이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예. 이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명 후에 우리 사회에 문학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술을 훨씬 안 먹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그 이상의 혹은 그와 동등한 일을 한다면 별일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술을 안 마신다면 큰일입니다. 밀턴은 서사시를 쓰려면 술 대신에 물을 마시라고 했지만 술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술을 마신다는 것은 사랑을 마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였습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또 혁명의 시대일수록 나는 문학하는 젊은이들이 술을 더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뒷골목의 자질구레한 목노집에서 값싼 술을 마시면서 문학과 세상을 논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결코 건전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김수영 선생이 한 말인데 이 김갑 선생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막골 목노집에서 술 마시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혁명과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근데 피맛골 목로 주점에 그 꾀지지한 반찬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들 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야.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난리야 난리. 우리 그 된장찌개 우리나 좋아하지 냄새 나겠구나 했는데 예. 왜들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국 남자라고 하는 이름의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의 이제 과장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국제 표준에서 비춰볼 때도 아주 소위 힙한 것,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대세이자 멋있는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 문화가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냥 하여튼 국뽕이에요. 교수님도 아오를 하나 정하시죠. 아오. 아호가 뭡니까? 국뽕. 그런 예. 아니에요. 저는 혁명, 분노.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고독. 제가 쓰는 게 이 필명을 쓴 게 이스크라입니다. 이스크라. 그래요. 불꽃. 이 이스크라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러시아어로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저기 이메일 주소도 이스크라로 시작하세요. 예. 그러니까 거의 제 또래 60 다 된 사람이 아직도 불꽃 저러니까 철이 없나요? 대단한 건가요? 결론 여러분들이 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책의 맛 마무리하면서 김갑수 선생님 한 곡 더 추천해 주시죠. 예,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하루키 얘기하면서 BTS의 소우주란 노래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하루키 생각하면 하루키가 한 30살에 요절했으면 다른 사람이었겠죠. 지금 이제 70대 나이에도 계속 작품을 씁니다. 또 항상 겹쳐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하나가 밥 딜런이에요. 밥 딜런.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키도 밥 딜런도 너무 어마어마해져 버리니까 그 대상을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느껴지죠. 네. 근데 이들의 초창기 시절을 처음 발견해서 계속 평생 온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넋두리고 인생 얘기처럼 들려요. 네. 밥 딜런 노래 자서전 중에 바람만이 한 대답이란 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저도 읽었는데 읽으면 전부 일상 얘기만 나옵니다. 장모랑 만났는데 아내가 무슨 반찬을 해줘갖고 천하의 밥 딜런이 이렇게 부엌에서 요리하는 너무 소박한 사람인 게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상을 깨는 거죠. 지금 나온 노래는 Stuck Inside of Mobile with the Memphis Blues Again 이라는 노래인데 네. 그러니까 차에 그냥 틀어 박혀서 네. 멤피스 블루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삼류 유행가 뽕짝이나 들으면서 그냥 어정어정 돌아다니는 인생이네 라고 그냥 인생을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막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묘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 한 5분여 되는 이 노래 완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태 국민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책의 맛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했고요. 김용민 라이브 자중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ost office has been stolen and the mailbox is locked. Oh, Mama, can this really be the end? To be stuck inside a mobile with the Memphis Blues again.